이와 같이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글도 문맹률이 99%나 되는데, 일본에 글자가 처음 전파된 게 백제이엔에 해갖고 한문이 전파됐습니다. 이것을 사무라이 막부 정권에서 그대로 인수받아갖고 일본 글자인 히라카나만 올려보세요. 됐으면 없는데. 히라카나라는 그 글자에다가 한문을 갖다가 혼용을 해서 일본에 글을 가르쳤는데, 이때 메이지 정부가 이걸 그대로 인수받아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한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한문을 모르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높은 교육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그 당시 외국 사람들을 갖다가 초빙을 해서 스승으로 삼는데, 그 당시 일본 인구가 3,50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무수히 많은 최첨단 기술자들이 무려 10,000명이나 스승으로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근대 군대를 육성하는데, 영국군은 해군을 갖다가 육성하는 데는 영국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육군은 독일인한테 맡깁니다. 이게 육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최첨단 외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본의 높은 교육 수준이 결합이 되었고, 일본의 모든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이 되면서 일본이 근대 국가로 나가는데 모든 분야가 다 총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일본 지폐 10,000엔짜리에 지금 도안되어 있는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이 사람은 1858년에 게이오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때 일본 최초로다가 4년제 대학을 갖다가 설립을 해서 신식교육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은 고려대학이 190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전문대학교는 1919년. 그러면 이때는 일본이 벌써 우리나라보다 50년 앞서서 사립대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무수히 많은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내려보세요. 일본이 동양의 국가가 아니라 서양 국가의 일부분이라는 타라론을 제시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본은 중국과 조선하고 달리 서양 국가하고 마찬가지다 라는 타라론을 갖다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후쿠자와 유키치가 발간했던 책이 무려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이 이렇게 지금도 100만 부가 팔려나가기 힘들죠.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근데 일본이 이렇게 서구에 관심 갖게 되면, 그때 당시 미국과 유럽에 발달된 서구의 과학 문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본인이 메이지 유신 또 내지는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그 당시 저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99%가 문맹이었는데, 교육개혁을 단행히 해가지고 결국 일본이 학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서구 문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육개혁이 일어나면서 메이지 유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고,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조선과 중국같이 자기네들이 조선과 중국보다 후진국이었었다는 그런 가치관을 새로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서양 문물의 가치관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중국과 일본보다 더 일본이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독일인이 일본의 자신 있는 모습을 갖다가 그려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사람들의 이런 자신감은 메이지 유신을 촉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올려보세요.
일본의 그 개항의 가문이 요코하마 항에서 1871년 12월 23일 날 이와쿠라라는 사절단이 서구에 발달된 과학 문명을 시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와쿠라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갖고 이와쿠라 사절단이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갖고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와쿠라가 1872년 1월 달에 한 달 동안 태평양 바다 건너가갖고, 그리고 이 이와쿠라가 이 사절단에 의해서 일본이 근대화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가지고 학생, 기술자, 지식인들 해서 100여 명이 유학길을 떠나는데, 그 사람들은 해외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일본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와쿠라는 지금 현재 일본 근대화를 앞당기는 인물로 높이 평가하면서 500엔짜리 지폐에 지금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그 출발한 것이 여기 그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요코하마 항을 출발해갖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거기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다시 뉴욕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출발을 해서 영국을 거쳐갖고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거쳐서 돌아오는 길에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아시아의 인도와 홍콩을 거쳐갖고 무려 66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873년에 일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계를 갖다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서구에 발달된 과학 문명과 군사, 공업시설이라든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일본이 근대 국가로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이와쿠라가 서구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 발달된 과학 문명에 큰 감동과 함께 엄청난 충격 속에 격렬한 쇼크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낭만적인 농촌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와쿠라가 올려보세요. 그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이 새로운 도시국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서구의 이런 발달된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 탐복을 합니다. 야, 일본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와쿠라는 이런 그 영국의 발달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죠. 아, 일본도 이렇게 발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려보세요. 인류 최초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맨체스터의 방직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발달된 공업 기술을 보고 그야말로 감탄하게 되죠. 일본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 공업시설에. 그러니까 이와쿠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절단들이 서구의 발달된 모습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개화를 하는데, 근대화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보를 입수해서 일본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옷감을 만드는 것은 한 올 한 올 짜면서 배틀에서 이렇게 옷감이 나오는데, 엄청난 그런 기계공업을 해서, 맨체스터 이거 방직 공장에서 생산된 그 옷감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이와쿠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와쿠라는 그 당시 태정 대신, 이게 국무총리급이죠. 산조 사네토미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뭐라고 썼냐면, 일본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상 밖에 나온 것이 몹시 떨리고 두렵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영국에서 나오게 된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 최초로 생산된 방직기계, 맨체스터의 그 방직기계에서 생산된 그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의 거대한 노동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토요일 오후에 축구 경기장에 나와갖고 그냥 그 흥분을 하고 거기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아쉬움 속에서 자기네들 감동과 이런 그
시간을 만끽하면서 한 주간의 그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이 맨체스터 이 방직 공장에 일본 박지성이가 뛰었던 프로축구 맨체스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닥스가 이게 1894년에 그 닥스 이게 옷감인데 이것은 인류 최초로 생산된 그 방직 공장에서 생산된 이 체크 문양의 닥스가 바로 올려보세요. 영국인 그 시몬 심슨이 1894년에 영국 런던에 있는 맞춤 양복점 심슨의 양복점이 이게 출발점입니다. 닥스가. 그리고 또 올려보세요. 이 버버리는 이게 1800 몇 년도냐면은 54년도에 이게 버버리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이후 그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에서 생산된 이 체크 무늬가 각 영국 그 귀족,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그 귀족 가문마다 체크 문양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 버버리는 한 명문 그 가문에 의한 그 체크 무늬가 이제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그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아꾸라 사절단이 뭐랄까 감명 깊게 본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륙 횡단 열차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본 번영의 관건은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라고 딱 판단을 해서 이와쿠라가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철도 회사 설립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철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선을 침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부산에서 이게 철도 개통식입니다. 신의지까지 연결하는 대륙으로 만주를 진출할 수 있는 철도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쿠라 일본이 그 크게 발전하게 된 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이게 독일입니다. 일본은 독일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독일을 최초로 통일시킨 이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그 독일 게르만 민족은 신성 로마 제국이 영국의 앵글로색슨 정책이 있기 전까지 9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 체계에서 350개 연방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15년에 그 전 유럽을 석권하게 되자 유럽 대륙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국의 앵글로색슨 정책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을 크게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여기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 350개 연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서쪽에 있는 러시아를 견제를 하고 남부에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침략자가 또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서부의 러시아와 남부의 프랑스를 동시에 견제하는 그러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힘의 균형에 놀리는 바란스 오브 파워라고 하는 국제사회를 조직해내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유럽 대륙의 힘의 균형을 갖다 유지시키면서 1871년 비스마르크가 유럽 게르만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프로이센 제국의 통일 독일을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영국이 이런 정책을 쓴 이유는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간의 그 삼각 구도로 짜놓고 힘의 규정을 딱 유지시키면서 영국이 여기 빨간 그림입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스마르크는 일본 그 사절단의 그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힘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이 발언이 엄청나게 일본 사절단들을 갖다 크게 감동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힘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국제 외교에는 앞으로 독일에 대한 그 국가 전략을 설명하면서 국제 외교의 가장 큰 힘은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힘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요시다 쇼인이 주장했던 이론과 너무너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 비스마르크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초대 수상인 이 비스마르크가 1862년에 수상에 취임한 지 2년 만에 1864년에 덴마크를 전쟁에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1866년에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해서 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870년에는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점령을 하고 1871년에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갖고 일본 사절단들은 그야말로 감동을 하게 되죠. 바로 독일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하면서 모든 걸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그 영국의 그 앵글로색슨 정책에 의해서 독일이 외국 세력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세에 의해서 바로 미국 페리 제도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역사적 공통점이 비슷하다는 데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은 독일에 대한 그 모든 제도를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독일의 입헌 군주제를 비롯해갖고 입법, 사법, 행정,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행정 체제에 대해서 이것을 근거를 갖고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일본의 근대 국가의 모델을 독일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갖고 훗날 올려보세요. 나치 독일의 상징인 이 하켄 클로이츠까지 모방을 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승천기, 이건 뭐냐면 태양 문양에 16줄기가 햇살이 도안된 이 우길승천기까지 도안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은 독일하고 손을 잡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지 20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중국과 조선보다 앞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통해서 이런 서구에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1889년 여기 나와 있는 대일본 제국 헌법을 갖다가 공포를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정당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의 시작인 1894년 청일전쟁을 시작을 해서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또다시 1910년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또다시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공격하고 또다시 1937년 7월 1일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미국이 이번에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의해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은 요시다 쇼인의 그런 군국주의 정신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든 인물로 다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수많은 수구 우익 세력들은 정신적인 뿌리가 돼가지고 또다시 요시다 쇼인의 군국주의 정신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대사상가 이상의 존재로다가
요시다 쇼인은 일본 현대사의 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아베 신조가 요시다 쇼인의 묘소를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 아베 신조는 1954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의 아버지 아베 간타로 그 관방장관을 지냈던 간타로의 지역구를 이어받아 가지고 조시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내리 7선의 국회의원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베 총리가 요시다 쇼인의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오시마 요시마사하고 이토 시로부미는 우리 조선 침략의 원흉이지만 그들이 지금 아베 신조가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져 있는 그 오시마 요시마사가 바로 그 아베 신조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올려주세요. 근데 아베 가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오시마 요시마사 고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시노부스케 외할아버지죠. 기시노부스케의 친동생 사또 에이사쿠로 그리고 아버지 아베 간타로 관방장관 그리고 아베 총리까지 무려 총리만 3명을 배출한 전형적인 군국주의 혈족입니다. 이들이 바로 조시본 사람들로서 그 후예들입니다. 바로 야마구치 현은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130년 동안 총리가 무려 6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야마구치 현 출신이 8명이나 돼요. 그들이 집권기간이 130년 동안 집권기간이 42년이나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8년간 집권해요. 그 뒤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4년, 그 뒤로 다나카 가스라 다로가 8년, 그 뒤로 데라우치가 2년, 다나카 기이치가 3년, 기시노부스케가 4년, 그 다음에 기시노부스케 동생 사또 에이사쿠가 8년, 지금 현재 아베 총리까지 합하면 아베 총리가 지금 5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니까 42년이에요. 어떻게 한 동네 사람들이 일본 130년 역사에 42년 동안 이게 집권을 하는데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이들이 바로 요시다 쇼인의 정신적인 뿌리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아베 신조예요. 조그만 어른애가 그 기시노부스케고 여기 지금 아베 신따로입니다. 여기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습은 뭐냐면 아베 총리가 어렸을 때 그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그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데 그 동경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거의 이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이 군국주의 가장 혈통입니다. 올려서. 근데 그 아베 총리가 2007년에 총리로 재임했을 때의 그 국정 운영의 그 실패 때문에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에 취임한 지 1년 만에 물러나요. 그래갖고 잠시 그 절망적인 생활을 했을 당시에 조시본 야마구치 현에 찾아와갖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적연불동이라는 말,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은 조용하지만 동요하지 않는다는 이 적연불동이라는 글을 써서 여기 채항정에 갖다 놓습니다. 이 채항정이 여기 무지개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그 조시본 야마구치 현에 지금 있는데 여기 옛날에 그 요시다 쇼인을 비롯해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야마토 아리토모, 가스라 다로, 데라우치, 다나카 기이치, 이런 쟁쟁한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들이 즐겨 찾았던 유명한 요정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여기를 왜 찾았을까요? 자기가 절망적인 생활을 할 때 아베 총리가 여기에 격연불용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 딱 하니 걸어. 여기 그때 당시에 그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이토시로 챙겨한 사람들이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재기하겠다는 그런 꿈이죠. 1년 동안 총리직을 하다 물러나고 그 자기 고향에 내려와갖고 잠시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지금 재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베 총리가 자기 정치적 롤 모델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자기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요시다 쇼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고, 지금 아베 총리는 과거 강력했던 군국주의 일본을 다시 꿈꾸면서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120년 전 청일전쟁의 승리를 다시 꿈꾸면서 어게인 1892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지금 발동을 해갖고 평화헌법 체제를 갖다가 개편을 해서 제2의 지금 임진왜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 아베가 국정연설을 통해 갖고 정책 목표가 강력한 일본 되찾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갖고 요시다 쇼인의 군국주의 정신을 지금 또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또다시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일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시본 야마구치 현호고 요시다 쇼인은 일본 근대사의 원류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수주의를 갖다가 우리는 해부를 해서 역사의 지피지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야 될 것입니다. 올려보세요. 지금 이분이 노스님인데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이게 일본 의회에서, 일본에도 이렇게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보세요. 지금 일본 조시본 야마구치 현 사람들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는 민족의 영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인 범죄자인 뿐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가 그렇게 앙탈을 부릴 만도 하죠. 이 국수주의자를 갖다 우상인 존재를 우리가 죽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 아베 총리는 조시본 야마구치 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만 여기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그 사스마본 가고시마 현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들은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이들이 우리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던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해갖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그 전쟁 피해 국가들이 엄청난 비난을 사고 있고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스쿠니 신사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 당시 벌렸던 전쟁 범죄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지정된 장소인데 우리 한국이라든가 아시아 전쟁 피해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분노의 대상이죠. 지금 만약에 유럽에서 SS 게시타포 그리고 히틀러를 갖다가 추모하기 위해서 숭모관을 지어가지고 독일 총리가 만약에 참배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인이 이걸 용서를 하겠습니까?
이 일본 아베 총리라든가 고이즈미 같은 일본 극우 세력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한 그 원인은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인 미국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국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여기 나왔습니다. 도조 시데키를 비롯해 갖고 7명을 전쟁 범죄자 7명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시노브스키를 비롯해 갖고 26만 명의 전쟁 범죄자들을 갖다 전원 석방시켰고 그 후예들이 대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총리 대신을 해먹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일본 군국주의자들 갖다가 우경화를 하고 군국주의자를 이렇게 부활시킨 것과는 정반대적으로 독일은 올려보세요. 독일은 그 네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나치 전범들 5,000명을 처형시켰습니다. 독일이 올려보세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총리 수상들은 취임하면 의례 통과 의례처럼 나치 독일에 희생됐던 사람들을 갖다가 참배를 하고 그 희생자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과오를 잊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야말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존재한 값의 이유라고 설명을 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 독일 그 총리가 지금 어디 총리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여기 막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정반대로 올려오죠. 지금 아베 신조는 취임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지난날의 과거를 갖다가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쟁 피해 국가들한테 강력하게 비난을 받고 반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인 처사라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베 총리는 자신의 우경화 행보로 인해서 일본 내에 있는 우익 세력들을 갖다가 결집시켜가지고 그는 아직도 자기의 그 지지도가 국민 여론의 50% 이상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아베 총리의 그 우경화 행보가 연합국과 대치 중이었던 태평양 전쟁 당시 대립구도하고 좀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00년 전에 여기 썼던 동양 평화론에 대한 그 위협이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는 돌아가셨지만 안중근 의사의 그런 경고를 아베 총리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조선 침략의 원흉인 여기까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슈번 야마구치 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바로 원흉이 아베 총리가 있다면 그 아베 총리 가문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가문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베 총리의 옆에 보면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가 있습니다. 이 기시노부스케는 만주국 그 총무청 차장 출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괴뢰국이죠. 만주국을 통치를 했던 지배했던 그 총책임자였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이 기시노부스케는 도쿄 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당시 그 미국 중앙정보부 요원 CIA 요원들이 도쿄 형무소에 수감 중인 A급 전범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 기시노부스케가
열렬한 반공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인물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기시노브스케를 그대로 석방을 시킵니다. 바로. 그러니까 기시노브스케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미국이 생명의 은인이 됐고 친미주의자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시노브스케는 1955년 11월 15일 날 미국 공작금을 가지고 그 당시 일본에 있는 수많은 진보적인 혁신 좌파 정당과 대립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국주의,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 내지는 만주 관료들 출신을 중심으로 해 우익 정당을 창당한 게 바로 여기 자민당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 당시 혁신계,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무수히 많은 진보적 정당을 대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공작을 한 거예요. 공작에 의해서 탄생된 정당이 바로 자민당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거학을 떨고 절대 과거사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다 미국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민당이 그래서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2년 만에 1957년 2월 달에 이 전쟁 범죄자 기시노브스케는 일본 총리로다가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 기시노브스케는 자기가 만주 군관학교, 만주국 실제로 통치했기 때문에 만주 군관학교 인맥인 박정희하고 한일 회담을 이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 중앙정보부 공작에 의한 작품이었습니다. 교수용으로 사라졌어야 할 태평양 전쟁 A급 전쟁 범죄자를 갖다가 미국은 공작원으로 활용을 해서 일본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동북아의 군사 방위 전략에 이용을 했다는 이 사실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뉴욕타임스 팀 와이너 기자가 이분입니다. 미국의 극비 자료, 극비 문서, 방대한 극비 문서를 철저히 분석을 해갖고 나온 책이 잿더미의 유산, CIA 역사라는 책을 2008년인가요? 2008년 5월 달에 미국에서 이게 책으로 발간돼갖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침공, 오사마 빈 라덴, 전부 미국 CIA에서 다 개입했다고 폭로를 한 거예요. 올려보세요. 박정희는 기시노브스케에게 이야기하기를, 선배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일본이 우리보다 발전했으니 선배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된 심정으로다가 우리나라를 좀 키워주십시오 하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태평양, 우리 조선, 우리 민족을 침략의 원형인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을 기시노브스케를 비롯해갖고 박정희가 훈장까지 줬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박정희는 그 문경 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주 군관학교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넣었는데 연년 통화로다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만주 군관학교 들어가려면은 그 자격 요건이 16세 이상 19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박정희는 그 나이가 23살입니다. 그 연령 초과로다가 탈락을 하니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원서류와 함께 진중보국 멸사봉공이란 혈서를 써서 제출을 하니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한 끝에 3수 만에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 한국에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기시노부스케를 비롯해갖고 일본 관동군 출신 혹은 만주 군관학교 출신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TV 화면에 여기 나와 있듯이 박정희가 쿠데타 군을 지휘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고, 박정희가 그 시청 앞에서 지휘하는 걸 일본 TV 화면에 보고 무릎을 딱 치면서, 저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가 아닌가. 우리의 충성스러운 부하 다카키 마사오라는 것 갖다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사정권이 등장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올려보세요. 그 박정희가 1961년 11월 14일 날짜로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앞 그런 신분으로다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방문하러 갑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려요. 일본을 들려갖고 그날 저녁 영빈관에서 개최된 그 만찬장에서 박정희는 과거 만주 군관학교 시절 교장이었던 여기 나옵니다. 주니치 중장을 갖다가 만납니다. 나고모 주니치입니다. 나고모 주니치. 중장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추천해준 덕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술까지 따라줍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기 일본 그때는 이케다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그 참석자들이 천원 일어나서 기립박수까지 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일본 국영TV NHK에서 일본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거 일본 TV, 이거 자막으로 나온 거예요. NHK에서. 자,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대통령이 쿠데타에 성공을 해갖고 자기가 성공한 것이 만주 군관학교 일본인 교장 때문이라고 술을 따르고 큰절을 했다는 것은 이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치욕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고모 주니치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진주만 하와이를 갖다 공격할 때 항공모함 기동부대장이었었어요. 그 당시 나고모 주니치 일본 육사 교장이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카키 마사오상은 태생은 조선인일지 모르지만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일본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그날 만찬장에서 과거 관동군 출신 장교들 오고 만주 군관학교 동기생들하고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아주 유창한 일본말로다가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군인이지만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조차도 깜짝 놀라면서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는 자기가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것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데는 일본식 교육이 가장 훌륭하다면서 군국주의 일본을 갖다가 찬양을 하니까 그 일본 그 군국주의자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민망해하면서도 즐거워했다는 그 증언이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나고모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나를 이렇게 나고모 주니치 중장이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려보세요. 이게 박정희는 청와대 시절에
수리체에면은 일본군 장교복을 입고 일본 군가를 부르면서 일본 천황의 칙서, 교육 헌장을 줄줄이 암송을 하면서 뼛속까지 일본 군국주의 전형적 친일파였습니다. 여기 강창성, 이게 중앙일보 1991년 12월 14일 날짜 보도에 의하면은 그 당시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그 청와대로 자기를 부르길래 들어갔더니 1971년 10월 유신 쿠데타, 유신 계엄령 선포하기 한 달 전에 일인데 여기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복을 입고 가죽장화를 신고 일본군 그 잠바를 입고 말책지기를 딱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창성이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 이런 모습을 즐겨한다면서 과거 만주 국가학교 시절을 갖다가 그 다시 되뇌었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청와대에서 1960년대에 그 찍었던 그 복장, 일본군 그 말 타고 하는 그런 걸 재현한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근데 1962년에 여기 63년이 맞습니다. 63년에 박정희가 이제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가 그 사절단으로 오게 되죠. 근데 오노 반복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일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는 부자지간일 정도로다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가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망언을 해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 사절단으로 온 사람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오노 반복구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에 이런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그 당시 지식인과 대학생들은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오노 반복구가 발언했을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일본 오이라 외상은 한술 더 떠왔고 한국에 있는 나하고 친한 고관들한테 자기는 김군, 이군, 박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맞장구까지 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전통 가족제도에서 이것처럼 모욕적인 발언이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에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평범한 일반인이라든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굴욕적이었었습니다. 가고시마 현의 조선인 임진왜란한테 붙잡혀온 조선 도자기공 후예들이 조선 침략의 원흉이라는 것 갖다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고 시계놀이는 대표적인 조선인 출신 도자기공 후예입니다. 이 사람 어릴 적 이름이 박무덕이에요. 이 도고 시계놀이 그 조상은 임진왜란 때 가고시마에 끌려온 지금 사스마번이죠. 가고시마에 끌려온 조선 도자기공의 후예입니다. 그 조선 도자기공은 박평의의 후손이에요. 사스마번에서 한국인 박수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도고 시계놀이는 사스마번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대로 도자기공으로다가 살아가면서 한국인의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독구가 막부 말기까지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 도고 시계놀이는 태평양 전쟁 당시
도조 시대기 내각에서 유일하게 외무 대신을 2번이나 거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도고 시게노리는 일본 동경제국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외무성에 들어간 이래 자기 자신이 조선 도자기공 후예라는 것이 낙인처럼 따라다녀서 그런지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입으로 조선인 핏줄이라는 입을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도고 시게노리는 해외 근무지인 독일에서 독일 여성 에다와 결혼했는데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것이 에다의 죽은 전 남편이 그 게오르기가 올려보세요. 조선 총독부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이게. 응? 여기 나와 있는. 근데 여기 보다시피 조선 총독부는 중앙청, 옛날 중앙청이고 경복궁하고 이 광화문 안에를 딱 잘라내는 조선 왕실의 맥을 끄는 그 저주류다 어느 날 급살 맞아 죽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도고 시게노리는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딱 2달 전에 하와이 진주만 공격 2달 전에 외무 대신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 당시 그 도고 시게노리는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 무조건 진다는 걸 갖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고 시게노리는 온몸을 던져서 태평양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 당시 군 출신이었던 군인이었던 그 도고 시게노리 그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 군국주의 그 전쟁 미치광들은 결국 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를 하고 일본 군부 내각에서는 전쟁을 피하자는 도고 시게노리를 외무 대신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도고 시게노리의 예측대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갖고 미국과 벌린 그 태평양 전쟁은 일본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올려줘요. 그러자 도고 시게노리는 밑에 여기 또다시 여기 밑에 이게 스스키 간따로입니다. 이분이 스스키 간따로 내각에 다시 외무 대신으로 발탁이 돼요. 그래서 메가다 사령부하고 태평양 전쟁 종전 협정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가지고 일본에 수백만 명의 일본인을 생명을 건지고 일본 천황의 목숨을 부은 인물로서 도고 시게노리는 일본 역사의 큰 인물로도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도고 헤이야치로. 이 도고 헤이야치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고 시게노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스마본 가고시마 현에 붙잡혀온 임진왜란 당시 붙잡혀온 조선 도자기공의 후예입니다. 이 도고 헤이야치로 제독은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가 대마도로 진격해 들어오자 80여 척의 그 연합 함대가 일제히 그 러시아 발틱 함대에 함포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올려주세요. 그 당시 올려주세요. 러시아 발틱 함대가 그냥 침몰을 하게 되죠.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제독 로제스트 번스키가 그 연합 함대에 포격을 맞아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붕대에 칭칭 감긴 상태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 병원에 입원해 되니까 도고 헤이야치로가 문병을 가죠. 그러니까 이 로제스트 번스키가 도고 헤이야치로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그대와 같은 훌륭한 해군 제독한테 내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내 패배가 결코 수치스럽지 않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기자들이 도고 헤이야치로한테 축하한다는 의미로다가 제독님께서는 마치 영국의 넬슨 제독 같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도고 헤이야치로가 말하기를 나를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한다 그러면 난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조선의 이수신 장군 같은 분하고 비교한다면 난 거부하겠다. 왜냐? 넬슨 제독은 영국 국민들의 수항 속에서 축복 속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이수신 장군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수신 장군의 부관 노릇이라도 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군인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결국 도고 헤이야치로는 그 이수신 장군의 학 전술을 임진왜란 그 명량대전에서 승리했던 학 전술을 응용을 해서 발틱 함대를 침몰시킨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침략을 했던 그 앞장섰던 그 핵심 인물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가고시마현에 끌려온 조선 도자기공 후예들은 오로지 일편단심 일본 천황후에서 충성을 다할 때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마무리 짓자면은 적어도 그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붙잡혀온 조선 도자기공 후예들은 처음에 도자기 굽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7천년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을 들어다오. 첫째는 뭐냐면은 조선 도자기공들에게 신분을 보장해달라. 왜? 조선에서는 7천년 천한 신분이었는데 그것이 어차피 일본에서 정착을 하려면은 후손들에게는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급 이상의 그런 신분을 보장해달라. 두 번째, 결혼은 반드시 조선 여자와 맺게 해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도자기를 굽게 됩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중국 대신 유럽에 도자기 수출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가고시마현이. 근데 무려 300년에서 400년 가까이 일본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귀족 신분을 갖다 보니까 이들이 역으로다가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그 가고시마현이 나가사키현이 일본 태평양 전쟁의 발원지로서 이들이 조선 도자기공 후예들이 조선 침략을 하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 도고 시게노리, 도고 헤이야치로.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이 두 인물에 대해서만 인문평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임진왜란의 그 후예들이 또다시 조선 침략을 하는 이런 역사에 반복된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